이재명과 한판 뜨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이게 무슨 영화 제목 같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에요. 이낙연 전 대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쓴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했는데 오늘도 굉장히 쓴소리면서 의미심장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우선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에서 중지를 모으고 결단할 건 결단해야겠죠.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며칠씩 법원에 가는데 이 일을 어떡할까 이런 상태로 총선을 치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히 함직하죠. 그러지 않아도 어제 어느 행사장에서 잠깐 봤어요. 근데 뭐 원래 사람이 상당히 신중하고 좀 소위 온건한 사람이거든요. 언제고. 근데 이번에 저렇게 세게 하길래 제가 어제 뭐 한판 뜨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아이 진지하게 저렇게 몰아넣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 말은 한판 뜰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저쪽에서 나를 몰아넣고 있다. 이건데, 자 신경민 전 의원 나와 계신데 신경민 전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 아주 가까우신 분으로 대표로 꼽히시잖아요. 오늘 마침 나오셨는데 이전 대표가 이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발언 수위가 갈수록 지금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이낙연 전 대표가 생각하는 최종 이 그림 또는 최종 요구 사항은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겁니까? 진즉에 사실은 본인의 거취를 결정을 했어야죠. 지금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도덕성하고 민주주의가 민주당의 지금 큰 문제인데 이거에 지금 핵심으로 대두되는 인물이 대표 아니겠습니까? 수사 리스크 아직도 여전하죠. 재판 리스크 점점 더 높아졌죠.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검찰의 동향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뭘 이렇게 중단한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3차 체포동의안 문제를 지금 계속 만지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언제 올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것도 오고야 말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다가 비례대표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비례대표제 문제는 병립형으로 회귀하겠다는 국힘당의 주장에 대해서 여러 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당의 중요한 분들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며칠 전부터 이게 뭐 약간씩 그렇게 조정을 하더니 병립형으로 다시 회귀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이상보다는 현실 뭐 지금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치 현실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그 사이에 우리가 몇 년 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거의 지도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렇게 많은 약속을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의 미래,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 정당의 미래를 위해서 이 비례대표제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토의를 해왔는데 이것을 어느 날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바꾼다 그러면 이게 또 얘기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게 갑자기 좀 큰 현안으로 부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침묵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이낙연 대표가 만든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만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몰아가고 있잖아요. 이 반이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 정기랑 교수님.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그중에 이제 핵심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이제는 당이 결단을 내려라. 이걸 지금 꺼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표 본인이나 당 주주가 그런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지금? 가능성 제로죠. 제로다. 근데 왜 이낙연 겁니까, 대표가 그럼? 이제 그동안 가진 이미지가 있잖아요. 엄중낙연. 아까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는 언권 보수 이런 얘기도 하던데 좀 약간 그런 얘기 자체는 별로 힘이 없게 들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 지도부 다 친명 지도부로 다 일색이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겨우 남아있는 4명의 의원만 지금 원칙과 성찰이라고 하는 당내 어떻게 보면 블럭을 만들고 있는 수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당이
뭔가 좀 이제 당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예. 이건 이제 당 밖에서 꼭 마치 당 안에 뭘 주문하고 있는 듯한 모양새인데 그런 방식으로 이낙연 대표가 바라는 그런 당내 개혁은 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만 좀 전에 신경민 전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 예. 또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 예.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 중심에 이낙연 대표가 서야죠. 당내 의원들에게 할 얘기가 아니라 예. 어찌 보면 지금 뭐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선거법 이거 퇴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당이 요동을 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과연 민주당의 모습이냐. 이게 민주당의 어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해온 예. 대선 후보의 공약을 저렇게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이런 지도자가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예. 나는 그런 말 그대로의 싸움을 정면에서 걸어줄 필요가 저는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말씀을 굉장히 엄중하게 하시면서도 예. 당에서 좀 알아서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얘기는 별로 설득력이 별로 없어 보인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애둘러서 뭐 당에서 좀 결단할 때 됐는데 이게 아니라 이젠 나가시죠. 딱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야 뭔가 이루어진다. 지금 이 말씀인데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최근에 누굴 만났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 거예요. 사무실에서 만나서 독대했다. 독대란 표현을 정치가 쓰면 굉장히 막 의미심장해지잖아요. 아무튼 1대1로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뒷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만나면 안 됩니까? 인연이 얼마나 깊은데 뭐 이런 반응이 좀 있었거든요. 오늘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얘기입니다. 그게 왜 뉴스가 되지요? 제가 그분 안 지가 한 2년쯤 됐고요. 사무실이 같은 건물 안에 있어요. 예. 네. 그런 관계이니까요. 예. 만난다는 건 별로 뉴스거리가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뉴스거리가 안 된다고 그러지만 뉴스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같은 건물에 있다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 사무실에서 그 건물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6월인가요? 그때쯤에 입주했다고 그러죠. 그 사무실로. 신경민 전 의원님께. 진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난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면 이거 뭔가 최근에 신당 얘기 분위기가 있는데 뭐 이런 쪽을 뭔가 생각을 해서 만난 겁니까? 이 미팅이 뭐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이게 9층과 15층 사이인데 예. 9층하고 15층 사이 뭐 금방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리고 사실 안지도 무지 오래됐고 중간에 링커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예. 오늘 그러니까 이 기사 취재한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이걸 확인을 해줬어요. 근데 확인을 해주면서 창당 얘기 같은 거 안 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미팅이 뭐 그냥 뭐 창당 얘기하려고 완전히 독대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두 분이 만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공유도 하고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그런 사이입니다. 그건 맞는데 지금 현재 김종인 위원장이 몇 분의 그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하고 이렇게 엮어주려고 만나서 이렇게 신당 그림을 그려주 이게 아마 기사에 이제 숨어 있는 야마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나오죠. 단박에 나오죠. 네. 그 얘기가. 그건 좀 거리가 멉니다. 일단 그분들하고 저는 이 겉궁합이라고 그러는데 겉궁합이 그렇게 썩 맞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과 이낙연 전 대표의 그 친소 관계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워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 의미를 별로 예. 그렇게 크게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를 돕고 있는 거 세상이 다 알잖아요. 근데 거기는 신당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도 살짝 신당 가능성 다 열려 있다는 식으로 비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도 신당, 여기도 신당. 그러면은 거대 정당, 각각 정당에서 나온 신당이면 같이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글쎄요, 진짜 없는 건지. 정치는 원래 꿈틀거리는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하니까 얼로 갈 수도 있는 건지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측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 결과 아까 방송 시작할 때 잠깐 소개드렸는데
이 재판 결과, 1심 결과가 나왔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도 있고요. 뇌물 혐의도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보석으로 풀려났었는데 오늘 법정 구속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오늘 여기서 구속입니다. 바로 판단한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나온 거예요, 지금요. 자, 이런 얘기인데 그럼요. 우선 이 관련 재판 관련된 어떤 영상 목소리가 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하나 들어보시죠. 선고 받고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자, 오늘 재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당연히 질문을 받겠죠. 기자들로부터. 그 반응도 있습니다. 보시죠.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많이 선고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법원이 김용 전 부원장이랑 민간업자 사이에 유착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원칙적인 얘기. 아직 재판 더 남았잖아요. 그 얘기 말고는 답이 없었군요. 자, 윤기찬 변호사. 오늘 법원 판결의 의미를 좀 짚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김용 씨의 역할을 먼저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이재명 캠프에서 역할을 했던 분입니다. 예. 김용 씨가. 그럼 김용 씨에게 중간에 이제 유동규도 있고 뭐 정민영도 있지만 어쨌든 남욱 등 대장동에서 이익을 취한 사람들이 돈을 8억여 원을 건넸다는 거예요. 자금으로. 그것에 대해서 김용 씨가 형을 받은 거고요. 예. 그다음에 김용 씨가 또 본인이 시의원 할 때 그때 성남 도시구 개발공사 설립과 관련돼서 대장동 일당으로 돈을 받았다는 거. 이건 뇌물입니다. 업무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 김용 씨가 어쨌든 상당히 불법 행위를 한 건 맞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장동의 사업과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 일각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 받은 게 뭐 있냐, 어떤 이익을 받았냐, 범행의 동기가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범행의 동기 볼 여지가 없잖아요. 있어요. 이게 만약에 1심 판결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예. 이 돈이 어쨌든 대선 경선 자금으로 흘러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불법 정치 자금 혐의가 됐잖아요. 정치 자금이지만 이게 만약에 쓰임 용도를 특정해서 보면 이게 대선에 쓰일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시점을 보면. 그렇다면 예. 대선 경선 자금의 가장 큰 수혜자는 이재명 현 대표입니다. 그러면 대장동 사건의 범행 동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물론 이거는 이제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돼야 되는 것이고, 예. 돈의 용처가 확실히 밝혀져야 돼요. 지금은 돈이 흘러간 것만 다 밝혀진 거고요. 예. 흘러갈 때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는 다 지금 증언 통해서 밝혀졌어요. 근데 최종 이것이 김용 씨가 본인은 안 받았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받아서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아직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용도까지 쓰인다면, 예. 밝혀진다면 그런 범행 동기가 드러나는 거고, 또 하나는 자, 김용 씨까지 갔어요, 돈이. 그런데 김용 예. 씨가 그 이후에 뭐 특별한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추정은 되지만 예. 어쨌든 뭔가 증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바가 없어요. 다만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범행의 동기가 살아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점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이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배현찬 소장님. 네. 근데 오늘 1심 이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 이거 여론에 또 상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부분은 향후에 더 이제 전개가 되겠죠.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는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여론이에요. 이렇게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경우에는 거의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공동운명체라고 봅니다. 일반 국민들은. 예.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니라 중도층에서 볼 때.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더군다나 또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 구속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유동규 전 본부장은 무죄입니다. 정민영 변호사도 무죄. 또 그리고 남욱 변호사도 구속은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구속이야? 이렇게 되면은 여론에서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무당층, 그리고 2030 MZ세대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뇌물수수라는 거예요. 예. 그것도 대장동과 관련된 이슈라는 거죠.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뭔가 왔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지지 기반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제 정조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예. 어떤 지지층들이 흔들릴 수 있냐면 호남입니다. 그래? 구속이 됐어? 그 다음에는 이제 이 40대입니다. 40대가 다른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을 지지해왔고 또 이재명 대표를 지지해왔지만 돈 문제는 달라요. 돈은 40대와 화이트 칼라도 움직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로서는 치명적인 거죠. 일단 이게 사법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아니 매주에 몇 번씩 법원을 가야 되는데 총선을 어떻게 치릅니까? 약간 이렇게까지 뭔가 압박이 들어온 상황에서 지금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결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온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요. 아까 이재명 대표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죠? 자, 그럼요. 여기서 이상토크 다시 한번 해보겠는데요. 요새 여러 방면에서 당 밖에서도 당 안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는 이 대표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예. 짧으시네요. 반응이 그냥 예 하나입니까? 예, 이재명입니다. 기운이 약간 없으신 것 같고요. 예, 질문 바로 드릴게요. 앞서서 이낙연 전 대표 목소리 좀 들려드렸는데 법원을 일주일에도 몇 번씩 가는데 총선 어떻게 치릅니까?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의 사퇴 요구를 한 셈이 됐어요. 이 발언 듣고 기분이 좀 어떠셨는지요? 예, 뭐 정치인들의 삶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예. 더 열심히 저는 제자리에서 노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낙연 전 대표는 그냥 국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최근에 이동관 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지금 이슈가 됐는데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시네요. 방송법과 헌법 관련해서 예. 제가 설명드릴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대표님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움직임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혹시 이낙연 전 대표를 뭐 조만간에 만날 생각이 이동관 있으신가요? 위원장 관련해서는 이 헌법에서 정말 언론 자유 침해 이런 또 문제도 이동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얘기. 그 부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오. 예, 방송권, 편성권 이런 것도 침해했다 이렇게 저희 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제 질문이 안 들리시는 건 그래서 아니죠? 국민 모두가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인들이 할 일인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보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선거제 개편 놓고 의견이 뭐가 모이질 않나 봐요. 각자의 의견이고 약간 갈등처럼 비춰지는데 이재명 대표께서는 대선 때 약속을 한번 선거제 관련 하신 게 있는데 이거 최근에 약간 번복하는 듯한 얘기를 다시 내놓으셨어요. 진짜 생각이 지금 시급한 뭔가요? 거는 민생입니다. 예,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고 예. 저희 민주당은 그 과제 앞에서 정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민생에 집중하게 되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선거제는 안 중요합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더 아니, 남았는데. 대표님 요즘 뭐 컨디션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지난 대선 때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위성정당 방지하겠다 하셨는데 그럼 지금 뭐 병립제로 갈 수도 있다는 건 말바꾸기 아닙니까? 예, 말바꾸기라고 편향적으로 그렇게 질문하시는데요. 예, 지켜봐 주시죠. 논의 중입니다. 예, 이건 이동관 위원장 관련해서는 제가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 얘기만 하시네요. 대표님 저기 이동관 위원장도 중요할 텐데 김용 전 부원장 대표님의 최측근 아닙니까? 예, 앞으로도 당 대표로서 책임을 지키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질문만 드릴게요. 전화 잠깐만요. 예. 혹시 이재명 대표께서도 재판 여러 개 지금 받고 계신데 재판 걱정은 안 되십니까? 뭐 끝까지 나와봐야 아는 거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끊어버려요. 별 답이 없네요. 질문만 해도 답이 없습니다. 끊어버려로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 이재명 대표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이낙연 전 대표 또 김용 전 부원장 좋은 뉴스가 없어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이번에 이제 5년 여기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건 사실 이재명 대표한테는 그동안 영장 기각 이후에 좀 잠잠해졌던 사법 리스크가 전면으로 다시 부각되는 겁니다. 이게 김용 부원장이라는 것은 이재명 대표 최측근 중에 측근이고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마지막 게이트키퍼였잖아요. 여기가 열리면 사실 끝장이거든요. 근데 뭐 이미 1심 판결이긴 하지만 유죄를 판결했고 유동규가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오늘 밤잠 이루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지금까지 이제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수고 많으셨어요. 한동훈 장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하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